오늘 밤 우리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과학 전체에서 가장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개념 중 하나를 탐험할 겁니다. 광년이요. 아마 이 용어를 수천 번도 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광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나타내는 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주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건 단순히 큰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이해 능력 자체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천문학자들이 왜 이 측정 단위가 필요한지, 왜 다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이런 깊이 있는 탐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주에 숨겨진 척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흔드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광년의 진짜 비밀은 마지막에 밝혀질 테니까요. 자, 시작합니다. 우선 친숙한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거리요.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거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식료품점까지, 직장까지, 옆 도시까지 얼마나 먼지 알고 계시죠? 이런 거리들은 여러분이 직접 이동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와닿아요. 시간적으로, 노력적으로, 그리고 그 길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까지 감이 잡히는 거죠. 1km는 보통 걸음으로 약 10분에서 12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런 측정 방식은 일상생활에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누군가가 가게가 5km 떨어져 있다고 말하면 차로 대략 얼마나 걸릴지 감이 오죠. 머릿속으로 그 여정을 그릴 수 있어요. 신호등 몇 개를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익숙한 랜드마크들을 볼 수도 있겠죠. 거리가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시가 200km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에 맞춰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약 2시간 정도 운전해야 하는 거리죠.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할 것 같고 간식도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중간에 휴게소에 들를 계획도 세우고요. 이런 거리들은 인간적인 스케일이에요. 우리의 삶과 경험에 들어맞죠. 우리는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 볼 수 있는 거리, 생존과 길찾기에 중요한 거리를 이해하도록 진화했어요. 하지만 이런 측정 방식은 정말로 큰 거리를 이야기할 때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거리는 약 4,500km예요. 이건 여전히 숫자로서 다룰 만해요. 약 5시간 정도 비행하는 거리죠. 사람들은 항상 그 여행을 해요. 대륙을 횡단하는 거죠. 동부 해안 도시들에서 중서부 평원으로, 로키 산맥으로, 남서부 사막으로, 그리고 마침내 태평양 해안으로 풍경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여정이 길긴 하지만 달성 가능해요. 인간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 여행을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적도에서 지구의 둘레는 약 4075km예요. 큰 숫자지만 여전히 개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준이에요. 초기 탐험가들이 세계를 항해했으니까 비록 몇 달이 걸리더라도 그 거리를 여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죠.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원정대는 1519년부터 1522년까지 3년이 걸려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현대상업 비행기로는 전 세계를 도는 연결편을 예약할 수 있다면 약 45시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지구 표면에 서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 크지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지는 않아요. 이론적으로 완전히 탐험할 수 있는 유한한 존재죠. 하지만 이제 더 커져 볼까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약 38만 4,000km예요. 이쯤 되면 일반적인 측정 방식이 부적절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38만 4,000km. 이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시각화하기 어려워요. 나라를 횡단해서 운전하는 것과는 달라요. 세계를 항해하는 것과도 다르죠. 완전히 다른 무언가예요. 따라갈 도로도 없고 지나칠 랜드마크도 없고 중간에 휴게소도 없어요. 그냥 거리예요. 빈 공간을 가로지르는 순수한 거리. 어떻게 그렇게 먼 곳을 여행할 수 있을까요?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강력한 로켓을 사용해서 초속 약 11km의 속도로 가속해서 지구에서 달까지 약 3일이 걸렸어요. 그건 시속 약 39,600km로 고속도로 주행보다 약 400배 빠른 속도예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운전한 것보다 400배나 빠른 속도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속도로도 지금껏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로켓들이 필요했고 어마어마한 양의 연료를 태워야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이 걸렸어요. 인류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속도로 빈 공간을 가로질러 3일 동안 여행해서 겨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천체 이웃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달까지일 뿐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죠. 달은 너무 가까워서 맨눈으로 볼 수 있어요. 쌍안경만 있으면 표면의 세부 사항까지 볼 수 있죠. 바로 거기 하늘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도 로켓으로 3일을 여행해야 도달할 수 있어요. 다른 행성들까지의 거리, 태양까지의 거리, 다른 별들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킬로미터는 완전히 쓸모없어져요. 숫자가 너무 커져서 모든 의미를 잃어버려요.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종이 위에 추상적인 기호가 되어버리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이걸 시각화해 보세요. 할 수 없죠. 여러분의 뇌는 그냥 정말 큰 숫자로만 인식할 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감이 오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리를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류 진화 과정에서 이렇게 큰 거리를 생각하도록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다음 수원지까지의 거리, 사냥터까지의 거리,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이해하도록 진화했어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이해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죠. 우주 비행사들을 달로 데려간 아폴로, 우주선은 평균적으로 초속 약 11km로 여행했어요. 그 속도로라면 태양까지의 거리에 도달하는데 약 160일 5달이 넘게 걸릴 거예요. 그 속도로도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완성하는데 여전히 몇 달이 걸려요. 그리고 태양은 가까운 편이에요. 우리의 우주 동네 바로 여기 있죠. 우리가 공전하는 별이에요. 지구의 생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빛과 열의 근원이죠. 매일 보는 존재예요. 익숙한 거죠. 그런데도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요. 너무나 방대한 거리라서 우리의 가장 빠른 우주선조차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다른 별들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태양까지의 거리조차 비교도 안 되게 작아져요. 태양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고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그보다 약 26만 6천 배 더 멀리 있어요. 26만 6천 배요. 이미 우리의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도 몇 달이 걸리는 거리보다 26만 6천 배나 더 먼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다른 측정 단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큰 숫자로 헷갈리게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킬로미터로는 우주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킬로미터로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건 밀리미터로 나라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것과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완전히 비실용적이죠. 숫자가 너무 커져서 모든 의미를 잃어버려요. 거리가 아니라 그냥 숫자가 돼버려요. 우리 경험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다른 걸 만들어냈어요. 광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광년은 시간의 단위가 아니에요. 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시간처럼 들리긴 하지만 시간이 아니에요. 광년은 거리의 단위예요.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측정의 기준을 빛으로 잡았을까요? 빛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예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깨지 못한 속도 제한이 아니에요. 이건 물리학의 근본 법칙이에요. 빛의 속도는 상수예요. 변하지 않아요.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죠. 지구에 있든 화성에 있든 다른 은하에 있든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에 있든 빛은 항상 같은 속도로 이동해요. 빛은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여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중요하니까요. 초속 30만 킬로미터요. 매 초마다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해요. 이건 근사값이나 추정이 아니에요. 엄청난 정밀도로 측정된 값이에요. 정확한 값은 초속 29만 9,792.458 킬로미터지만 우리 목적에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면 충분히 가까워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관점을 잡아보면 빛은 1초 안에 지구 적도를 약 7번 반 돌 수 있어요. 손가락을 딱 튕기는 시간 동안 빛은 지구 전체를 여러 번 돌 수 있어요. 1초 안에 빛은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왕복을 약 37번 할 수 있어요. 시각화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속도예요.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빠른 건 비행기예요. 상업용 제트기는 시속 약 900km, 초속으로 치면 약 0.25km로 날아가죠. 빛은 그것보다 100만 배 이상 빠르게 이동해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빠른 자동차 스러스트 SSC는 시속 약 1200km, 초속 약 0.33km에 도달했어요. 빛은 그것보다 약 90만 배 빨라요. 우리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 최고 속도 초속 192km인 파커 솔라 프로브조차도 빛의 속도의 약 0.064%에 불과해요. 인간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지만 빛에 비하면 기어가는 수준이에요. 전등 스위치를 켜면 빛이 눈에 거의 즉시 도달해요. 방이 너무 작으니까요. 빛이 전구에서 눈까지 이동하는데 약 100억 분의 1 초가 걸려요. 너무 빨라서 인지할 수 있는 지연이 없는 거죠. 뇌 입장에서는 빛이 즉시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빛은 이동했어요. 시간이 걸렸죠. 단지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알아차릴 수 없었을 뿐이에요. 하늘의 태양을 볼 때 실제로는 8분 20초 전에 태양을 보는 거예요.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이동하는데 그만큼 걸리니까요. 태양이 너무 멀리 있어서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는 빛조차 그 거리를 커버하는데 8분이 넘게 걸려요. 이건 흥미로운 함의를 담고 있어요. 만약 지금 당장 태양에서 뭔가 일어난다면 갑자기 색이 바뀌거나 어두워지거나 심지어 폭발한다 해도 우리는 8분이 넘도록 모를 거예요.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담은 빛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이동 중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8분이 넘도록 태양이 실제 모습이 아니라 과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달을 볼 때는 약 1.3초 전에 달을 보는 거예요. 큰 지연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연이죠.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걸으며 지구의 관제센터와 통신할 때 그들이 말하는 모든 단어가 지구에 도달하는데 1.3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관제센터의 모든 응답이 달에 도달하는데 1.3초가 걸렸죠. 이로 인해 모든 대화에 거의 3초의 간격이 생겼어요. 녹음을 들어보면 이 지연을 들을 수 있어요. 항상 이 멈춤, 이 지연이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무선 신호가 빛의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빛조차도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가로지르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빛은 즉시 이동하지 않아요. 속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여전히 유한해요. 이건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예요. 1600년대 후반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빛이 즉시 이동한다고 가정했어요. 눈을 뜨면 즉시 사물을 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676년 올레 렐머라는 덴마크의 천문학자가 목성의 위성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위성들이 목성 뒤로 사라지는 시간이 계속 달랐던 거예요. 지구가 궤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지구가 목성에 가까워지면 식현상이 예측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지구가 목성에서 멀어지면 늦게 일어났고요. 렐머는 깨달았죠. 이건 빛이 서로 다른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는 계산했어요. 빛이 지구 궤도의 직경을 가로지르는데 약 22분이 걸린다고요. 그의 계산이 완전히 정확하진 않았어요. 지구 궤도의 정확한 크기를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는 증명했어요. 빛에는 유한한 속도가 있다는 걸요. 오늘날 우리는 빛의 속도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알고 있어요. 레이저, 원자시계, 정교한 장비를 사용해서 측정했죠. 그리고 확인했어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걸.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든 어디에 있든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어요. 이 속도, 이 상수가 우주의 근간 자체에 짜여 있다는 걸요. 이건 단순히 빛이 우연히 이동하는 속도가 아니에요. 시공간 자체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광년이란 빛이 이 속도로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말하는 거죠. 계산해볼까요? 빛은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해요. 1분에는 60초가 있고 1시간에는 60분, 하루에는 24시간, 1년에는 365일이 있어요. 이 모든 걸 곱하면 30만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곱하기 365, 대략 9조 4,600억 킬로미터가 나와요. 더 정확히 말하면 9조 4,607억 3,047만 2,580.8 킬로미터예요. 하지만 단순하게 보통 그냥 9조 4,600억 킬로미터라고 말하죠. 그게 광년이에요. 9조 4,600억 킬로미터. 시간의 단위가 아니라 거리의 단위죠.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인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요.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오늘 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건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별들 사이의 거리를, 그리고 우주의 진정한 규모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거든요. 하지만 먼저 조라는 단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기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직관적으로 전혀 감을 못 잡거든요.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100만, 10억, 조 같은 단어들을 아무렇게나 던져요. 조 단위의 정부 예산에 대해, 억만장자들에 대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 듣지만 이 숫자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해요. 다 큰 숫자처럼 들리니까 대충 비슷한 거로 취급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100만은 1000개의 1000이에요. 만약 당신이 오늘부터 멈추지 않고 매일 1달러씩 모은다면 약 2740년 후에 100만 달러를 갖게 될 거예요. 긴 시간이지만 상상은 가능하죠. 2740년 거슬러 올라가는 타임라인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로, 초기 로마 공화국으로 인간들이 이미 도시를 건설하고 책을 쓰고 문명을 만들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 가능한 시간의 폭이죠. 10억은 1000개의 100만이에요. 이제 우리는 1000배나 뛰어오르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매일이 아니라 매 초마다 1달러를 모은다면 10억 달러를 모으는데 약 32년이 필요할 거예요. 그건 한 세대가 성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긴 거죠. 만약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초를 세기 시작해서 자지도 먹지도 않고 어떤 휴식도 없이 계속 센다면 10억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32살이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00만 초는 약 11일 반이에요. 상상할 수 있죠. 11일 반의 기간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 주도 안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10억 초, 그건 32년이에요. 100만에서 10억으로의 도약은 엄청난 거예요. 조는 1000개의 10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숫자는 우리가 연관시킬 수 있는 어떤 것과도 완전히 연결을 잃기 시작해요. 만약 당신이 조까지 센다면, 멈추지 않고 초당 한 개씩 센다면 약 31,700년이 걸릴 거예요. 관점을 제시해 볼게요. 그건 기록된 인류 역사 전체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문명의 기초인 농업은 약 10,000년 전에야 발명됐어요. 그 이전에는 모든 인간이 수렵채집인으로 살았죠.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동물무리와 계절별 식물들을 따라다녔어요. 문자체계는 약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났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약 4600년 전에 지어졌고요. 바퀴는 아마 약 5500년 전에 발명됐을 거예요. 조까지 세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기 시작했어야 해요. 인간이 아직 작은 부족 집단으로 살던 때에 말이죠. 도시도, 국가도, 문자도, 농업도, 연구 정착지도 없던 때요. 당신은 인류 문명 전체 기간 동안 세고 있어야 했을 거예요. 모든 발명, 모든 발견, 흥망성쇠한 모든 제국을 거치면서요. 모든 전쟁, 모든 평화, 인류 역사의 모든 승리와 비극을 거치면서요. 그래도 여전히 오늘까지 세고 있을 테고 조에 도달하기까지 아직도 수천 년이 남아있을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31,700년 전 현생 인류는 마지막 빙하기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석기 도구를 사용했죠. 우리는 털메머드와 거대한 땅늘보를 사냥했어요. 우리는 겨우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현생 인류는 최근에야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과 아시아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언어는 없었어요. 가장 원시적인 동굴 벽화를 넘어서는 예술도 없었고 날카로운 돌과 나무창을 넘어서는 기술도 없었죠. 조초가 당신을 데려가는 곳이 바로 그렇게 먼 과거예요. 그리고 광년은 9조 4600억 킬로미터예요. 그 모든 킬로미터 하나하나가 킬로미터예요. 추상적인 단위가 아니에요. 실제 거리죠. 보통 속도로 걸으면 약 10분에서 1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요. 그리고 그 9조 4600억 킬로미터는 9조 4600억 개의 개별적인 킬로미터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9조 4600억 개의 분리된 명확한 킬로미터 길이의 선분들이죠. 각각의 선분은 여러분이 동네 가게까지 걸어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광년이 9조 4600억 킬로미터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것보다도 압도적으로 큰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에 적을 수 있죠. 계산할 수도 있어요. 방정식에 넣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뇌는 이렇게 큰 숫자를 다루도록 진화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부족의 사람 수를 세고 무리 속 동물의 수를 세고
계절이 바뀔 때까지 며칠 남았는지 세도록 진화했어요. 우리는 수백 개까지, 정말 집중하면 수천 개까지 셀 수 있어요. 하지만 9조 4,600억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훨씬 넘어서서 사실상 무한대나 마찬가지예요. 광년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리에서 시작해서 단계별로 확장하는 거죠. 우리는 이 여정을 천천히 갈 거예요.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나아가면서 광대하게 보이던 거리가 다음 단계와 비교하면 얼마나 작아지는지 지켜볼 거예요. 먼저 광초부터 시작해볼까요? 30만 킬로미터예요. 이건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가 4분의 3 정도 돌아온 거리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빛이 지구를 떠나 38만 4천 킬로미터 떨어진 달까지 가고 다시 돌아와서 지구까지 4부전의 3지점에 도착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1초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단 1초요. 아폴로 임무 동안 달에 있던 우주비행사들이 휴스턴의 관제센터와 통신할 때 편도로 약 1.3초의 지연이 있었어요. 우주비행사들이 뭔가 말하면 관제센터는 1.3초 후에야 그걸 들었어요.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무선 신호가 그 거리를 가는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관제센터가 대답하면 그 응답도 달에 도착하는데 또 1.3초가 걸렸죠. 그래서 모든 대화에는 거의 3초의 지연이 내장되어 있었어요. 녹음을 들어보면 미묘하지만 항상 거기 있어요. 이 멈춤, 이 시차는 신호가 이동해야 했던 거리 때문이고 무선 전파를 포함해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죠. 광부는 60광초예요. 1800만 킬로미터죠. 태양은 지구에서 약 8광분 떨어져 있어요.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터죠. 그러니까 광부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약 12%예요. 만약 태양 위에 설 수 있다면 물론 불가능하죠. 태양은 표면 온도가 약 5,500도인 플라스마 덩어리니까요. 하지만 만약 거기 서서 지구를 본다면 여러분은 8분 20초 전에 지구를 보는 거예요. 지구가 갑자기 폭발한다면 여러분은 8분이 넘도록 알 수 없을 거예요. 그 사건은 일어났지만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담은 빛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건너는데 8분 이상이 걸리니까요. 이건 우주 탐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지만요. 나사가 화성에서 탐사선을 운영할 때 화성이 너무 멀기 때문에 항상 통신 지연이 있어요. 가장 가까울 때 지구와 화성이 궤도에서 태양의 같은 쪽에 있을 때 화성은 지구에서 약 3,2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대략 이 광분이죠. 가장 멀 때 지구와 화성이 태양의 반대편에 있을 때 거리는 약 4억 킬로미터, 약 22광분이에요. 이 말은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이 화성에서 작동할 때 지구에서 보낸 모든 명령이 화성의 궤도 위치에 따라 2분에서 22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사선이 보내는 모든 데이터도 지구에 도착하는데 같은 시간이 걸리죠. 지구에서 원격 조종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화성의 탐사선을 실시간으로 운전할 수는 없어요. 지연이 너무 길거든요. 대신 나사 엔지니어들은 탐사선의 활동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요. 그들은 이전 날들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경로를 계획하고 일련의 명령을 작성하고 그 명령들을 화성으로 보내고 그리고 기다려요. 뭔가 잘못되면 탐사선이 바위에 끼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즉시 반응할 수 없어요. 정보가 지구에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2분에서 22분이 걸려요. 그런 다음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새 명령을 작성하고 그 명령들을 보내고 명령이 도착하기까지 또 2분에서 22분을 기다려야 해요. 지구에서 원격 조종 자동차로 몇 초 만에 해결할 문제가 화성에서는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죠. 광시는 60광분이에요. 약 10억 8천만 킬로미터죠. 10억 킬로미터가 넘어요. 이건 상상조차 어려운 광대한 거리예요. 토성은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 약 1.2광시 떨어져 있어요. 토성은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행성 중 하나예요. 고대부터 관찰되어 온 아름다운 고리 세계죠. 그리고 약 1.2광시 떨어져 있어요. 카시니 우주선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토성 궤도를 돌면서 행성과 그 위성들의 놀라운 근접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는 순간과 그 사진이 지구에 도착하는 순간 사이에 1시간이 넘는 지연이 있었어요. 우주선이 사진을 찍고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무선 신호로 전송하면 1시간이 넘어서 지구의 과학자들이 그걸 받았죠. 이 말은
카시니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우주선이 보는 것을 보면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드론을 조종하듯이 즉석에서 경로를 조정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명령 시퀀스 전체를 프로그래밍하고 우주선에 업로드한 다음 카시니가 올바르게 실행할 것이라고 믿어야 했죠. 뭔가 잘못되면 우주선 스스로 그 상황을 처리할 만큼 똑똑해야 했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안전 모드로 전환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지구로 보고되고 새 명령이 전송되기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리니까요. 그 시간 동안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죠. 이제 한광일로 넘어가 볼게요. 한광일은 24광시간이에요. 약 259억 킬로미터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가장 빠른 우주선조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느려지는 거리예요. 보이저 1호는 1977년에 발사된 우주선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간이 만든 물체죠. 약 24광시간 떨어져 있어요. 거의 50년 동안 여행해왔고 초당 약 17km로 움직이고 있어요. 시속으로 치면 61,200km죠.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 속도라면 미국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약 2분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진공 상태의 우주를 거의 50년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갔는데 보이저는 아직 지구에서 한 광일도 채 여행하지 못했어요. 이 거리는 대략 헬리오포즈까지의 거리예요. 태양의 영향이 끝나고 성간 우주가 시작되는 경계죠. 헬리오포즈는 태양풍이 마침내 느려지는 곳이에요. 태양에서 사방으로 흘러나오는 하전 입자의 흐름이 성간 매질과 섞이는 곳이죠. 별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얇은 가스예요. 보이저 1호는 2012년에 이 경계를 넘었어요. 성간 우주에 진입한 최초의 인간 제작 물체가 된 거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인류 탐사의 이정표였죠. 하지만 여전히 태양에서 한 광일 이내에 있어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바로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거예요. 한 광주는 7광일이에요. 약 1810억 킬로미터죠. 이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가본 적 없는 영역이에요.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아무것도 도달하지 못할 곳이죠. 이곳은 깊은 우주예요. 행성들을 훨씬 넘어서 우리가 직접 탐사한 모든 것을 훨씬 넘어서 있죠. 여기서는 태양이 더 이상 지구에서처럼 압도적인 빛과 열의 원천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밝은 별처럼 보일 거예요. 다른 별들보다 확실히 밝지만 어둠 속의 한 점의 빛일 뿐이죠. 만약 여기 태양에서 한 광주 떨어진 우주 공간에 떠 있다면 태양을 찬란한 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검은 하늘에 흩어진 수천 개의 다른 별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겠죠. 태양은 수많은 별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요. 한 광월은 대략 30광일이에요. 약 7,780억 킬로미터죠. 이 거리에서 망원경으로 태양을 본다면 태양은 그냥 또 다른 별로 보일 거예요. 하늘의 다른 많은 별들보다 훨씬 밝지 않죠. 태양계 전체가 거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모든 행성과 위성, 소행성, 혜성이요. 강력한 망원경이 있어도 목성이 희미한 점으로 보일 뿐이에요. 내행성들은 태양의 눈부심 속에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태양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연구하고 우주선을 보낸 모든 행성, 우리가 아는 모든 세계가 평범한 별 주위의 작은 영역으로 압축될 거예요. 그리고 한 광년은 365광일이에요. 12광월이죠. 52광주예요. 8,760광시간이고요. 52만 5,600광분이에요. 3,153만 6천 광초죠. 숫자가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 보이죠? 우리는 한 광초로 시작했어요. 이미 인간의 기준으로는 엄청난 거리였죠.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가 대부분 돌아올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점점 더 큰 숫자로 곱해왔어요. 1분에 60초, 1시간에 60분, 하루에 24시간, 일주에 7일, 한 달에 30일, 1년에 12달. 그리고 이제야 한 광년에 도달했어요. 9조 4,600억 킬로미터.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예요. 365일 내내 매 초마다 30만 킬로미터씩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천문학자들이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본 단위예요. 별들은 광년 단위로 측정되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광대한 우주 규모를 다룰 때는 더 작은 단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천문학자들은 왜 광년을 사용할까요? 다른 모든 선택지가 더 나쁘니까요. 천문학자들이 모든 것을 킬로미터로 표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40조 1,40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어색하고 기억하기 어렵고 거리에 대한 직관적인 감각도 주지 못해요.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4.24 광년 떨어져 있다고 말하면 훨씬 깔끔해요. 다른 거리와 비교할 수 있죠. 한 별이 4 광년 떨어져 있고 다른 별이 40 광년 떨어져 있다면 두 번째 별이 10배 더 멀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광년은 거리와 시간을 유용하게 연결해줘요. 4광년 떨어진 별을 볼 때 당신은 4년 전에 떠난 빛을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거죠. 이 연결은 우주를 연구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해져요. 빛의 속도는 단지 빠른 게 아니에요. 우주의 속도 제한이죠. 아무것도 더 빠르게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더 나은 엔지니어링이나 더 강력한 로켓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에요. 시공간 자체의 구조에 내장된 근본적인 물리 법칙이죠. 빛의 속도는 단지 속도가 아니에요. 공간, 시간, 에너지, 물질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우주 상수예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1905년에 발표되었어요.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줬죠. 이건 단지 이론적 예측이 아니에요. 지난 세기 동안 수많은 실험으로 확인된 관찰된 사실이에요. 움직이는 물체에게는 정지한 관측자 대비 시간이 느려져요. 이걸 시간 팽창이라고 부르고 직접 측정된 사실이에요. 물체의 관성이 증가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질량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가속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필요한 에너지가 무한대로 치솟죠. 빛의 속도에 실제로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건 불가능해요. 우주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질량을 가진 것은 절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상에서는 시속 5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공을 시속 20km로 던지면 땅에 서 있는 사람 눈엔 공이 시속 70km로 보여요. 속도가 더해지는 거죠. 너무 당연해 보이고 일상 속도에선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영역에선 이런 단순한 덧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빛의 절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 안에서 손전등을 앞으로 비춘다고 생각해봐요.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선 빛이 빛의 속도의 1.5배로 움직일 것 같죠? 하지만 아니에요. 빛은 여전히 정확히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여요. 우주선 안에 탄 여러분 눈에도 밖에서 보는 사람 눈에도요. 불가능해 보이죠? 한 관측자가 이미 빛의 절반 속도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두 관측자 모두에게 빛이 같은 속도로 보일 수 있을까요? 답은 공간과 시간이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 정지한 관측자 입장에서 여러분의 시간은 문자 그대로 느리게 흘러요.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방향의 거리는 실제로 수축해요. 이건 착시나 측정 오류가 아니에요. 진짜 물리적 효과예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움직임에 따라 상대적이에요. 유일하게 절대적인 것, 움직임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동일한 건 빛의 속도뿐이에요. 이건 수없이 실험으로 검증됐어요. 입자 가속기 안의 입자들은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까운 속도로 움직여요. 우리는 그 입자들이 붕괴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의 속도의 99.9%로 움직이는 입자들은 정지해 있는 동일한 입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아요. 입자들의 시간이 문자 그대로 더 느리게 흐르는 거죠.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측정된 사실이에요. 지구 궤도를 도는 GPS 위성들은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지구 중력장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간 팽창이 측정 가능한 수준이 돼요. GPS 위성에 탑재된 원자시계는 지상의 동일한 시계와 살짝 다른 속도로 작동해요. 만약 GPS가 이 시간 팽창 효과를 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GPS 내비게이션은 단 몇 시간 만에 수 킬로미터씩 어긋날 거예요. GPS가 작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시간 팽창이 실제한다는 증거예요. 우주에서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인 우주선이 상층 대기를 때리면 뮤온이 생성돼요. 뮤온은 아주 빠르게 붕괴되는 아원자 입자로 반감기가 약 2마이크로초예요. 이 속도라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여도 상층 대기에서 만들어진 뮤온은 붕괴되기 전에 지표면에 도달할 수 없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표면에서 뮤온을 항상 감지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입장에서 뮤온은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시간 팽창이 수명을 연장시키기 때문이에요. 뮤온 입장에서 이 마이크로초인 시간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길어지는 거죠. 지표면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요. 광자처럼 질량이 없는 입자들만이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요. 광자는 빛의 입자죠. 광자는 정지 질량이 없어서 빛의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광자는 항상 빛의 속도로 이동해야만 해요.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 없어요. 생성되는 순간부터 흡수되는 순간까지 정확히 빛의 속도로 이동해요. 더 빠르지도 더 느리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광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본성이죠. 이건 우주여행의 엔지니어링 문제를 넘어선 심오한 의미를 가져요. 완벽한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무한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어도, 상상 가능한 모든 공학 문제를 해결해도 우리는 여전히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어요.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4.24 광년은 최소 이동시간 4.24년을 의미해요. 우주선을 빛의 속도에 거의 가까운 속도로 가속할 수 있다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요. 그리고 이건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는 것뿐이에요. 우주의 대부분 목적지는 훨씬 더 멀리 있어요. 공상과학 소설은 이 한계를 우회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해요. 우주선 주변의 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공간을 빛보다 빠르게 통과하지 않으면서도 빛보다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워프 드라이브요. 시공간에 지름길을 만들어 우주의 먼 지점들을 연결하는 웜홀이요. 물리 법칙이 다르고 빛보다 빠른 이동이 가능한 대체 차원인 하이퍼스페이스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고 워프 드라이브처럼 일부는 이론 물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1994년에 제안된 알쿠비에르 드라이브는 아인슈타인의 장방 정식에 대한 이론적 해법으로 우주선 앞의 공간을 수축시키고 뒤의 공간을 팽창시켜 빛보다 빠른 이동을 허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알쿠비에르 드라이브는 작동하려면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이색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 물질은 존재하는 게 알려진 바 없어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근본적인 이유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색 물질이 존재한다 해도 엄청난 양이 필요할 거예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질량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과율 문제가 있어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갈 수 있게 돼서 역설이 생겨요. 웜홀은 존재한다 해도 엄청나게 불안정해서 뭔가 통과하기 전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웜홀을 뭔가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열어두려면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인과율 문제가 생겨요. 웜홀이 빛보다 빠른 이동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도 허용하게 되고 그에 따른 모든 역설이 생기는 거죠. 초공간은 알려진 물리학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순수한 추측이에요. 공상과학 소설에서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개념이지만 실제 물리학이나 수학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런 게 존재한다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중하게 수행된 실험들과 관측들을 바탕으로 보면 빛의 속도는 절대적인 장벽이에요. 더 나은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도전 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연의 근본 법칙이에요. 수백 광년이나 수천 광년 떨어진 별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 법칙에 부합하는 어떤 기술로도 근본적
은 17분의 1이에요. 너무 작고 어두워서 맨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항성 이웃인데도 그걸 찾으려면 망원경이 필요해요. 프록시마 센타우리 같은 적색 외성은 은하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별이에요. 전체 별의 약 70%를 차지하죠. 하지만 모두 너무 어두워서 비교적 흔함에도 불구하고 맨눈으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별은 태양보다 더 크고 밝거나 아니면 별이 아니라 행성이에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4 광년 떨어져 있어요. 약 40조 1400억 킬로미터죠. 40 뒤에 0이 12개 붙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 초당 192km의 속도로 비행하는 파커 솔라 프로브를 타고 갈 수 있다 해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하려면 약 6800년이 걸려요. 그건 기록된 인류 역사 전체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문자는 약 5000년 전에 발명됐어요. 인류가 처음 글쓰기를 배웠을 때 여행을 시작해서 인간 우주선이 달성한 가장 빠른 속도로 계속 이동했다 해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동 중일 거예요. 목적지로부터 여전히 수천 년 떨어진 채로요. 더 빠른 우주선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어요. 2016년에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기업가 유리 밀너가 발표한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이니셔티브는 강력한 지상 기반 레이저를 사용해 초소형 우주선을 광속의 약 20%까지 가속하자고 제안했어요. 개념은 우아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해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요. 본질적으로 카메라가 달린 컴퓨터 칩인 우주선을 만드는 거예요. 무게는 아마 1g 정도 되고 반사물질로 만든 초박형 광도새에 부착되는데 아마 두께가 몇 원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다음 지구에서 대규모 레이저 어레이를 그쪽으로 겨누는 거죠. 레이저 빛이 돛을 밀어내고 우주선이 엄청나게 가볍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까지 가속될 수 있어요. 광속의 20%, 즉 초당 약 6만 킬로미터면 탐사선은 약 20년 안에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신호가 광속으로 지구로 돌아오는데 4년을 더하면 발사 후 24년 만에 프록시마 센타우리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인간의 수명 내에 가능한 일이라 흥미진진해요. 젊을 때 임무를 시작해서 죽기 전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학적 도전 과제들은 엄청나요. 현재나 가까운 미래의 기술로는 아마 극복 불가능할 거예요. 첫째, 엄청나게 강력한 레이저가 필요해요. 제안된 계획은 총 출력이 약 100기가와트인 레이저 어레이를 요구해요. 그건 대략 100개의 원자력 발전소 출력을 합친 것과 같고 모두 레이저 빔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폭이 몇 킬로미터에 달하는 빔이죠. 이 빔은 우주선이 가속하는 동안 그 작은 우주선을 추적해야 하고 빛을 돛에 정확하게 계속 집중시켜야 해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돛이 빔에서 벗어나게 되고 가속이 멈춰서 우주선은 도달한 속도로 그냥 관성 비행하게 돼요. 둘째, 우주선이 여행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광속의 20%에서는 초당 6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속도에서는 아주 작은 입자와의 충돌조차 재앙이 돼요. 먼지 한 점, 모래알보다 작은 뭔가가 이 속도로 우주선에 부딪히면 대형 폭탄에 맞먹는 에너지가 방출돼요. 우주선을 보호할 차폐막이 필요해요. 하지만 차폐막은 무게를 늘리고 빛의 압력으로 뭔가를 가속하려 할 때 무게는 적이에요. 우주선이 무거울수록 가속하는 데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무게를 더할수록 계산식이 점점 더 나빠져요. 셋째, 4광년의 거리에 걸쳐 우주선과 통신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작은 탐사선은 4.24 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구로 데이터를 보낼 만큼 충분히 강력한 레이저나 무선 송신기가 필요해요. 그 거리에선 신호가 엄청나게 퍼져나가요. 감지 가능한 신호를 보내려면 상당한 전력이 필요한데 이 모든 걸 컴퓨터 칩만 한 우주선에 집어넣어야 해요. 마치 대양 건너편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상대가 똑똑히 들을 수 있어야 잡거나 마찬가지죠. 넷째, 프록시마 센타우리 항성계를 실제로 맞춰야 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적절한 거리와 각도로 통과해야 해요. 빛의 속도 20%로 날아가는 우주선은 너무 빨라서 약 40분 만에 화성 궤도를 가로질러요.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태양계 전체 폭을 약 6시간 만에 통과하죠.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속도를 늦출 수도 없고 일단 속도가 붙으면 궤도 수정도 불가능해요. 감속하려면 가속할 때만큼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1g짜리 우주선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우주선은 초속 6만 킬로미터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유용한 사진과 측정값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시간은 고작 몇 시간, 길어야 며칠뿐이에요. 그런 다음엔 공허 속으로 계속 나아가 다시는 보이지 않고 영원히 성간 공간을 표류하게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은 흥미로운 개념이고 공상 과학이 아닌 실제 물리학에 기반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도로 이론적이에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극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엄청난 난관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런 우주선을 만들어서 내일 당장 성공적으로 보낸다 해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하기까지 최소 20년이 걸리고 데이터를 받기까지 또 4년이 더 걸려요. 정보를 받는데 왕복 24년이 걸리는 거죠.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 탐사 역사상 그런 가정이 안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단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항성 이웃,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는 것뿐이에요. 오늘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기술, 현재의 로켓과 재료, 컴퓨터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발사할 수 있는 종류의 우주선으로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가려면 수십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걸려요. 다세대 우주선을 건조해야 해요. 수천 년 동안 인간 승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거대한 선박 말이에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출발한 사람들의 먼 후손들일 거예요. 아마 수백 세대나 떨어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며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만 들어본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는 거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다양한 거리에 있는 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당신은 그 별들을 몇 년 전, 심지어 몇 세기 전 모습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광년이 가진 가장 심오한 의미 중 하나예요. 거리와 시간은 분리할 수 없게 돼요. 무언가가 어디 있는지와 그걸 언제 보고 있는지를 분리할 수 없어요. 빛은 유한한 속도로 이동해요. 엄청나게 빠르지만 순간적이진 않아요. 빛이 별을 떠나 우주를 지나 지구로 이동할 때 그 여정엔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별의 밝기가 바뀔 수도 있고 색이 바뀔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어요. 빛이 당신 눈에 도달할 때쯤이면 당신이 보고 있는 그 별은 지금 현재 모습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는 8.6광년 떨어져 있어요. 오늘 밤 시리우스를 볼 때 당신은 8.6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8.6살 더 젊었을 때의 시리우스를 보는 거죠. 당신이 20세라면 당신이 11살쯤 됐을 때 아마 중학생이었을 때의 시리우스를 보는 거예요. 40세라면 30대 초반이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거고요. 오늘 밤 당신이 보는 시리우스는 과거의 시리우스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시리우스가 아니에요. 시리우스는 안정적인 주계열성이에요. 몇 년이나 수십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8.6년 사이의 시리우스는 눈에 띄게 늙지 않아요. 별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천천히 변해요. 수백만 년이나 수십억 년에 걸쳐서요. 몇 년이나 수십 년이 아니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원리예요. 당신은 시리우스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별을 볼 때마다 시간을 거슬러 보고 있는 거죠. 베가는 약 25광년 떨어진 또 다른 밝은 별이에요. 당신이 25세이고 오늘 밤 베가를 본다면 당신이 태어난 해에 그 별을 떠난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이 지구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을 때 당신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존재하지도 않았죠. 당신 부모님이 그 같은 별을 올려다봤을 수도 있어요. 그보다 25년 전, 총 50년 전에 베가를 떠난 빛을 보면서요. 오늘 밤 당신이 보는 베가는 더 젊은 베가예요. 4분의 1세기 전 그 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에요. 오리온 자리의 적색 초거성 베텔게우스는 약 550광년 떨어져 있어요. 밤하늘에서 가장 유명한 별 중 하나로 오리온의 어깨를 표시하는 밝은 붉은 별로 쉽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밤 베텔게우스에서 보는 빛은 1474년에 지구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하기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22세였고 미켈란젤로가 막 태어나려던 때였죠. 1474년엔 비잔티움 제국이 21년 전 오스만 투르크에 함락됐어요. 인쇄기는 불과 20년 전쯤 발명됐고요.
유럽 대부분은 여전히 중세에서 벗어나는 중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현대세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밤 당신이 보는 베텔게우스의 빛이 바로 그때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500년이 넘도록 우주를 여행하며 베텔게우스와 지구 사이에 광활한 어둠을 가로질러 오늘 밤 당신 눈에 도착한 거죠. 베텔게우스는 특히 흥미로운 사례예요. 생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대한 별이거든요. 베텔게우스 같은 별들은 태양처럼 작은 별들만큼 오래 살지 못해요. 훨씬 빠르게 연료를 태워버리죠. 천문학적으로 말하자면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앞으로 10만 년 정도 안에 베텔게우스는 초신성으로 폭발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깐 동안 우리 하늘에서 보름달만큼 밝게 빛날 거예요. 심지어 낮에도 보일 정도로요. 정말 장관이겠죠.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천문학적 사건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베텔게우스는 이미 폭발했을 수도 있어요. 그 폭발이 수세기 전에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1600년이나 1700년 혹은 1800년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아직 모를 거예요. 알 방법이 전혀 없죠. 그 폭발에서 나온 빛은 아직도 우주를 가로질러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을 테니까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550년의 여정을 완주하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베텔게우스가 1700년에 폭발했다면 우린 2250년쯤 되어서야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 별은 지금 당장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초신성 폭발로 파괴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린 앞으로 수세기 동안 하늘에서 평화롭게 빛나는 그 별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유령이라는 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의 잔상이라는 걸 전혀 모른 채로요. 북극성 폴라리스는 약 445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 별의 현재 빛이 우리를 향해 여행을 시작했을 때 북아메리카의 영국인들의 첫 영구 식민지조차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제임스타운은 그로부터 12년이 더 지나야 건설될 거였고요. 순례자들이 플리머스 록에 도착하려면 26년을 더 기다려야 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막 희곡을 쓰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초기 작품 몇 편은 썼지만 아직 햄릿도 맥베스도 리어 왕도 그의 유명한 작품 대부분을 쓰지 않은 상태였죠. 미합 중국이 탄생하려면 180년이나 더 걸릴 거였고요. 폴라리스에서 그 빛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 세상은 오늘날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 밤 그 고대의 빛이 당신 눈에 들어와요. 당신은 450년 동안 여행해온 광자들로 인해 공간과 시간을 넘어 연결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약 20광년 반경 안에는 알려진 항성계가 약 130개 있어요. 일부는 우리 태양처럼 단독 별이고요. 다른 것들은 두 개의 별이 서로의 주위를 도는 쌍성계예요. 알파 센타우리처럼 세 개의 별로 이루어진 삼중성계도 있고요. 이 항성계 이웃들을 이해하면 관련된 거리와 우리 우주 뒷마당에 존재하는 별들의 다양성을 모두 감상할 수 있어요. 바너드 별은 알파 센타우리 다음으로 지구의 두 번째로 가까운 항성계예요. 약 6광년 떨어져 있죠. 적색외성이에요. 태양보다 훨씬 작고 어두운 별이죠. 바너드 별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항성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우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려진 별 중에서 고유 운동이 가장 큰 별이에요. 지구에서 봤을 때 다른 어떤 별보다 하늘을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수십 년, 수세기에 걸쳐 우린 실제로 바너드 별이 다른 별들에 비해 위치를 바꾸는 걸 볼 수 있어요. 약 10,000년 후면 지금의 프록시마 센타우리보다 지구에 더 가까워질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가장 가까운 항성 이웃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조차도 여전히 거의 4광년 떨어져 있을 거예요. 별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광활해서 별들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도 그 움직임이 그들 사이 거리에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려면 수천 년에서 수만 년이 걸려요. 지구에서 약 7.9광년 떨어진 울프 359는 태양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별 중 하나예요. 초당 약 119km로 이동하죠. 항성 기준으로는 빠른 속도예요. 우리 은하 지역의 대부분 별들은 서로에 대해 초당 수십 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울프 359는 훨씬 빠르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 속도조차도 빛의 속도의 0.04%에 불과해요. 별들은 움직이지만 그들 사이의 광활한 거리에 비하면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가까운 별조차도
1광년을 이동하려면 수만 년이 걸릴 거예요. 8.6광년 떨어진 시리우스는 사실 두 개의 별이 서로의 궤도를 도는 쌍성계예요. 시리우스 A는 밝은 백색 주계열성으로 태양 질량의 약 2배예요. 우리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죠. 비교적 가깝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꽤 밝기도 해서 그래요. 시리우스 B는 완전히 달라요. 백색 외성이에요. 핵연료를 다 써버리고 붕괴한 별의 조밀한 잔해죠. 백색 외성은 매혹적인 천체예요. 지구 정도 크기인데 별의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리우스 B는 태양 정도의 질량이 우리 행성 크기의 구체로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밀도가 높아요. 시리우스 B에서 나온 물질 한 티스푼은 지구에서 약 5톤의 무게가 나갈 거예요. 두 별은 50년마다 서로의 궤도를 돌아요. 중력으로 함께 묶여서 각자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타원 궤도로 따라가죠. 우리 은하는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사이의 별을 포함하는 나선 은하예요. 범위가 엄청 넓죠. 우리 은하 안에 별을 세는 게 실제로는 꽤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숲 한가운데 서서 나무를 세려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먼지가 많은 방향의 시야를 가려요. 어두운 별들은 감지하기 어렵고요. 게다가 은하가 너무 커서 우리 위치에서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추정치는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고 가장 가능성 높은 수는 약 2000억 개에서 3000억 개 정도라고 해요. 우리 태양은 이 별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평균 크기와 밝기의 평범한 황색 외성이죠. 은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태양은 특별할 게 없어요. 가장 크지도, 가장 밝지도, 가장 뜨겁지도, 가장 차갑지도 않아요. 그냥 전형적인 별이에요. 수천억 개 중 하나일 뿐이죠. 그리고 나선팔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은하 중심에서 약 26,000광년 떨어진 곳이죠. 26,000광년이요. 만약 먼지를 뚫고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은하 중심의 빛은 26,000년 전에 출발한 거예요. 그 빛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 인류는 아직 석기 시대의 수렵채 지빈으로 살고 있었어요. 농업은 아직 발명되지도 않았죠. 영구적인 정착지도, 도시도, 우리가 아는 문명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작은 유목 집단으로 살며 동물떼를 쫓아다니고 야생식물을 채집하고 단순한 돌도구를 사용했어요. 문자는 그로부터 21,000년이나 더 지나서야 발명됐죠. 인류 문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 최초의 농장부터 최초의 도시, 최초의 문자, 모든 고대 제국, 그리고 현대 세계까지 이 모든 게 은하 중심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아직 원시적인 수렵채 지빈이었을 때 떠난 그 빛이 바로 오늘 밤 지구에 도착하는 거죠. 우리 은하의 지름은 대략 10만 광년이에요. 나선팔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요. 만약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면 물론 불가능하지만 은하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로지르는데 10만 년이 걸릴 거예요. 10만 년이요.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종으로서 약 30만 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 나타났을 때 은하 횡단을 시작해서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여행해도 오늘날 겨우 은하의 3분의 1만 건넌 셈이죠. 태양은 초속 약 230km의 속도로 은하 중심을 공전해요. 엄청 빠르게 들리죠? 실제로도 빠르고요. 그 속도면 미국을 가로지르는데 약 3분밖에 안 걸려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도 3분이 채 안 걸리죠. 하지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속도로도 태양이 은하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2억 2,500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이 걸려요. 태양이 마지막으로 지금 위치에 있었을 때 지구에선 막 공룡이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공룡은 약 2억 3천만 년 전에 나타났거든요. 그 이후로 공룡이 진화하고 1억 6천만 년 넘게 지구를 지배하다가 6,600만 년 전에 멸종했고 포유류가 지배권을 잡았고 결국 인류가 진화했어요. 그리고 태양은 이제야 공룡이 처음 나타났을 때와 거의 같은 은하 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천문학에서 가장 흥분되는 발전 중 하나는 외계 행성의 발견이에요. 우리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을 도는 행성들이죠. 1992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는 행성계는 단 하나 태양을 도는 8개 행성이 있는 우리 태양계뿐이었어요. 다른 별들도 행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죠. 그러다 1992년 천문학자들이 펄서라는 별 주위를 도는 최초의 행성들을 발견했어요. 1995년엔 태양과 비슷한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최초의 외계 행성을 찾아냈죠.
그 이후로 발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2024년 기준으로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의 존재가 확인됐고 수천 개의 후보가 더 검증을 기다리고 있어요. 약 40광년 떨어진 트라피스트-1 시스템에는 작은 적색 외성 주위를 도는 지구 크기의 행성이 7개나 있어요. 이 중 3행성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있어서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 조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죠. 2017년에 발표된 이 발견은 여러 이유로 혁명적이었어요. 작은 적색 외성도 여러 개의 암석 행성을 거느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적색 외성은 은하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별이고 전체 별의 약 70%를 차지해요. 이건 암석 행성이 우주 전체에 엄청나게 흔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죠. 트라피스트-1 시스템이 놀라운 또 다른 이유는 행성들이 빽빽하게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7행성 모두 수성이 태양을 도는 궤도보다 별에 더 가까이 공전해요. 하지만 별이 너무 작고 차가워서 새 행성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과 비슷한 양의 에너지를 받아요. 만약 이 행성 중 하나에 서 있다면 하늘에서 다른 행성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건 지구에서 본 달보다 더 크게 보이죠. 행성들이 너무 가까워서 행성 간 여행이 우리 태양계 내 행성 간 여행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트라피스트-1 시스템을 관측할 때 우리는 40년 전인 1985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행성 중 하나에 지적 생명체가 있고 그들이 무선 기술을 개발해서 우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면 그 신호는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40년이 걸려요. 우리가 오늘 받는 신호는 1985년에 보낸 거죠. 그리고 오늘 그런 신호를 감지하고 답장을 보낸다면 우리 답장이 그들에게 도달하는 데 또 40년이 걸려요. 그들은 2065년에 우리 답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정보 교환에 왕복 80년이 걸리는 거죠. 질문을 하고 답을 받기 전에 늙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거리가 광년 단위로 측정될 때 소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주 규모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냉정한 측면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인류가 다른 세계의 정착지를 건설하거나 외계 문명과 접촉하려는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전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해요. 전파는 가시광선과 똑같은 전자기 복사예요. 다만 파장이 더 길 뿐이죠. 우주로 전파 신호를 보낼 때 신호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요. 하지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속도로도 우주에서 가능한 최고 속도로도 광년 단위의 거리를 넘는 소통에는 수년이 걸려요. 우리가 보낸 가장 먼 우주선인 보이저 1호는 지금 지구에서 약 24광시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 말은 약 24시간의 통신 지연이 있다는 뜻이죠. 양방향 모두요. 지구의 관제사들이 보이저에 명령을 보내면 그 명령이 우주선에 도달하는데 약 24시간이 걸려요. 무선 신호가 보이저에 도달하려면 광속으로 약 250억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해요. 보이저가 답신을 보내면 그 데이터가 지구에 닿는데 또다시 약 24시간이 걸리죠. 양방향 통신에 대략 48시간의 지연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우주선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요.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예상치 못한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보이저는 스스로 해결해야만 해요. 지구의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인지하고 새로운 명령을 보내는 사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 시간 동안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2015년 7월 명왕성을 지나친 뉴오라이즌스 탐사선을 떠올려 보세요. 당시 뉴오라이즌스는 지구로부터 약 4.5 광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명왕성 근처에서 수집한 모든 귀중한 데이터는 탐사선 내부에 저장된 뒤 몇 달에 걸쳐 지구로 전송되었죠. 모든 명령 시퀀스는 몇 주, 심지어 몇 달 전에 미리 프로그래밍해야 했어요. 임무 관제사들은 탐사선이 실시간으로 보는 걸 보며 반응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탐사선이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거라 믿어야만 했죠. 이제 상상해보세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도는 행성에 인류 정착촌이 있다고요. 그곳은 4.2 광년 떨어져 있어요. 당신이 메시지를 보내요. 어떻게 지내? 농작물은 잘 자라?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어? 그 메시지는 광속으로 4.24년을 날아가요. 4년 2달 20날쯤 뒤에 당신의 메시지가 도착하죠. 그들이 즉시 답장을 쓰고 바로 보낸다 해도 그 답장이 당신에게 도달하는데 또 4.24년이 걸려요. 단 한 번의 정보 교환에 8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은 최근 수학에 대해 물었지만 4년 전에 이미 먹어버린 작물에 대한 답을 받게 돼요. 아픈 사람의 안부를 묻지만 그 사람이 죽은 지 몇 년 뒤에야 보고 소식을 듣게 되죠. 조언이나 도움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게 도착할 때쯤이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즉각적인 대화, 실시간 소통 같은 건 이런 거리에선 완전히 불가능해요. 대화는 고통스럽고 답답할 정도로 느려질 거예요. 논쟁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지겠죠. 지구와 프록시마, 식민지 사이의 외교 협상은 한 세기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각 측은 신중하게 답변을 고려해야 하죠. 답장을 듣기까지 몇 년이 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받으려면 또 몇 년이 더 걸린다는 걸 알면서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통치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4광년 떨어진 식민지는 지구로부터 실질적으로 통치받을 수 없어요. 지구에서 보낸 법이나 지시는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몇 년이나 지난 낡은 것이 되어 있을 거예요. 메시지가 보내진 시점과 도착한 시점 사이에 지구의 정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식민지가 지구의 명령을 받을 즈음엔 그 명령이 이미 폐기되었거나 새 정부나 새 정책으로 뒤집혔을 수도 있어요. 식민지는 자율적이어야 해요. 자원 배분부터 분쟁 해결, 긴급 대응까지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하죠. 모든 결정마다 승인이나 지침을 받으려고 몇 년씩 기다리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식민지와 지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적으로 멀어질 거예요. 각자의 관습, 삶의 방식, 문제 해결법을 발전시키게 되죠. 과거로부터 온 메시지, 다른 시대의 편지로 연결되어 있을 뿐 사회를 하나로 묶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결은 유지할 수 없어요. 세대가 거듭되면 너무 달라져서 서로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분리 시점까지는 공통의 기원, 공통의 역사를 공유하지만 그 이후로는 갈라져요. 고립된 섬의 종들처럼 따로따로 진화하는 거죠. 더 먼 별로 가면 상황은 더 나빠져요. 10광년 떨어진 정착촌과의 왕복 통신 시간은 20년이에요. 당신이 그곳에 사는 자녀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쩌면 그들 자신도 아이를 가졌을 때 도착하죠. 그들의 답장은 당신의 손주들이 성장했을 때, 당신이 늙었거나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 돌아와요. 마치 다른 시대의 메시지처럼 수십 년에 걸쳐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소식을 나누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연락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의미의 관계는 가질 수 없어요. 100광년 떨어진 문명이라면 통신 지연은 200년이 돼요. 당신이 메시지를 보내도 당신도, 당신의 자녀도, 손주도, 심지어 증손주조차 답장을 보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세상을 사는 고손주들이 어쩌면 그 먼 문명으로부터 답장을 들을지도 몰라요. 대화는 세대를 가로지르게 되죠. 각 세대는 결코 만나지 못할 낯선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거리뿐 아니라 시간으로도 분리된 사람들이 오래전에 죽은 이들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광속에 가깝게 여행할 수 있다면요? 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시간 팽창이에요. 수많은 실험으로 확인된 사실이죠. 추측이나 증명되지 않은 이론이 아니에요. 중력이나 전자기학만큼 확고하게 확립된 관측된 사실이에요. 광속에 가까워지면 정지한 관찰자에 비해 당신의 시간이 느려져요. 더 빨리 갈수록 이 현상은 더 극단적이 돼요. 이건 단순히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 자체가 더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심장 박동, 생각, 노화, 신진대사. 당신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게 더 천천히 일어나요. 물론 당신의 관점에서 우주선 안에 앉아있는 당신에게는 모든 게 정상이에요. 시간은 당신에게 정상적으로 흐르죠. 빠르게 흐르는 건 다른 모든 이들의 시간이에요. 광속의 99.9%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주선을 상상해보세요. 정확히 광속은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속도예요. 당신은 이 우주선에 탑승해서 10광년 떨어진 별로 여행한 뒤 돌아와요. 지구의 관점에서 이 여행은 약 20년이 걸려요. 하지만 당신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당신은 겨우 11달밖에 나이를 먹지 않아요. 지구에서 20년이 흘러가는 동안 당신의 몸은 1년도 안 되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주선에서 내리는 순간 당신은 거의 늙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20년씩 나이를 먹었어요. 당신보다 어렸던 동생이 이제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죠. 만약 자녀가 있었다면 그 아이들이 이제는 당신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은 그들의 미래로 여행한 셈이에요. 더 빠른 속도로 간다면 어떨까요? 광속의 99.99%로 날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속도로 100광년 떨어진 별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어요. 지구 시간으로는 200년이 넘게 걸리는 여행이에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극심한 시간 지연 때문에 고작 몇 년만 느껴질 거예요. 우주선 안에서 몇 년을 살아가는 동안 지구에서는 200년이 흘러가는 거죠. 돌아왔을 때 당신이 알던 모든 사람은 이미 죽고 없어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정치 체제는 바뀌었고 기술은 상상도 못할 만큼 발전했죠. 언어조차 진화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돌아온 미래의 지구는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 미래로 여행한 것처럼 낯설고 이질적인 곳이 될 거예요. 이제 더 크게, 훨씬 더 크게 확대해 볼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빅뱅 이후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있었던 공간의 영역을 말해요.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에요. 그 모든 시간 동안 빛은 우리를 향해 날아왔죠.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관측 가능한 우주는 138억 광년보다 훨씬 커요. 왜냐고요? 빛이 이동하는 동안 우주 자체가 팽창했기 때문이에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5억 광년이에요. 즉, 전체 지름은 930억 광년에 달하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이에요. 이 거리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간이 너무 빠르게 팽창해서 그곳의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절대 도달하지 못할 영역이에요. 우주적 지평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너머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망원경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빛이 우주의 나이와 팽창 속도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추정돼요. 각각의 은하에는 수십억 개에서 수조 개의 별이 있어요. 계산해보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총 별 개수는 대략 2천억 조 개예요. 이를 숫자로 쓰면 이 뒤에 0이 23개 붙어요. 그리고 관측 결과 대부분의 별들은 적어도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행성의 수도 비슷하거나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우주는 세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세계들이요.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기술이 있어도 절대 다 방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세계들이죠. 가장 큰 규모에서 보면 우주에는 구조가 있어요. 은하들은 모래알처럼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아요. 은하들은 성단으로 조직돼 있어요. 중력으로 함께 묶인 은하들의 그룹이죠. 이 성단들은 다시 초은하단으로 조직돼요. 여러 은하단을 포함하는 거대한 구조예요. 그리고 초은하단들은 필라멘트로 배열돼 있어요. 수억 광년에 걸쳐 뻗어 있는 거대한 실 같은 구조예요. 이 필라멘트들 사이에는 광대한 공허가 있어요. 은하가 거의 없는 영역이죠. 수억 광년에 걸친 텅 빈 공간이에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은하들을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건포도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히 은하들이 공간을 통과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서 먼 물체들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까운 물체들에게는 이 팽창이 무시할 만해요. 다른 힘들에 압도당하죠.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은 의미 있게 팽창하지 않아요. 중력이 지구와 달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태양계 내부의 공간도 팽창하지 않아요. 중력이 행성들을 궤도에 붙잡고 있죠. 우리 은하 내부의 공간도 팽창하지 않아요. 중력이 우리 은하의 별들을 함께 묶고 있어요. 하지만 더 큰 규모에서 은하들 사이, 특히 수억 광년이나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단들 사이에서는 팽창이 중요해지고 결국 지배적이 돼요. 먼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와 그들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고 있으니까요.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르게 멀어져요. 이건 은하들 자체가 공간을 통과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은하들은 자신들의 지역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어요. 하지만 우리와 그들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고 있고 광대한 거리에 걸친 누적 팽창이 높은 후퇴 속도로 합쳐지는 거예요. 충분히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경우 우리와 그들 사이의 공간은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해요. 이게 우주의 속도 제한을 위반하는 건 아니에요. 은하들 자체가 공간을 통과해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요. 은하들은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지역 공간에서 정지해 있어요.
하지만 공간 자체가 너무 빠르게 팽창해서 우리 사이의 거리가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거예요. 뒤로 움직이는 러닝머신 위를 걷는 걸 상상해 보세요. 러닝머신이 당신이 앞으로 걸을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뒤로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은 정상 속도로 걷고 있지만 시작점을 기준으로 하면 뒤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러닝머신이 당신의 걷는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해요. 우주에는 우리로부터 너무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서 그곳의 빛이 절대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요. 10억 년이 지나도 1조 년이 지나도 영원히 안 돼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적 지평선이 존재해요.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빛이 절대 도달하지 못할 거라서예요. 공간의 팽창이 그 영역들을 빛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우주의 그 영역들로부터 단절돼 있어요. 주어진 별과 행성의 수를 생각해보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지구에서 조건이 적합해진 직후 생명이 비교적 빠르게 탄생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다른 곳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쩌면 지적이고 기술적인 생명체까지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외계 문명의 흔적을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메시지를 담은 전파 신호도 없고 외계 기술에서 나오는 전자기 잡음조차 없어요. 레이저 펄스도 거대 구조물도 대규모 공학 프로젝트의 흔적도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요. 우주는 침묵하고 있어요. 이걸 페르미 역설이라고 부르죠.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했던 유명한 질문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 광년이 바로 이 질문의 답 중 일부일 수 있어요. 별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광대해서 소통과 여행에 엄청난 장벽이 돼요. 어쩌면 넘을 수 없는 장벽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전파 신호, 텔레비전 방송, 레이더 시설들이 약 100년 전부터 우주로 새어나가고 있어요. 이 신호들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바깥으로 팽창하는 구 형태로 퍼져나가요. 지금쯤 지구에서 약 100광년 이내에 있는 모든 별에 도달했을 거예요. 많아 보이죠? 100광년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거리예요. 하지만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이에요. 우리 신호는 반지름 100광년짜리 구를 커버했을 뿐이에요. 지름이 10만 광년인 은하 안에서요. 은하 전체에서 보면 정말 작은 부분이죠. 우리는 겨우 우리의 직접적인 우주 동네의 존재를 알렸을 뿐이에요. 게다가 이 신호들은 퍼져나가면서 점점 약해져요. 멀리 갈수록 더 분산되면서 점점 더 큰 구표면에 걸쳐 퍼지는 거죠. 우리의 TV 방송이 수십 광년 떨어진 별에 도착할 때쯤이면 너무 희미해져서 우주의 배경 잡음 속에서 감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아무리 민감한 장비를 사용해도 우리를 감지하려는 외계 문명은 정확히 우리 방향을 향한 극도로 강력한 전파 망원경이 필요할 거예요. 정확한 주파수로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우리 신호를 잡아내려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상생활에서 광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광년은 일상생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침 식사로 뭘 먹을지, 우산을 가져갈지, 출근길로 어느 길을 택할지 결정할 때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4.24 광년 떨어져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가끔 한 발짝 물러서서 이런 규모를 생각해보는 건 가치가 있어요.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거든요. 지구가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이라는 걸 깨달을 때, 가장 가까운 다른 별이 4광년 넘게 떨어져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관측 가능한 우주의 수조 개의 은하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사물을 보는 방식이 바뀌어요. 당신의 문제들은 그게 무엇이든 광활한 우주 속 작은 행성에 존재하는 거예요. 친구와의 다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실망, 좌절, 이 모든 게 하나의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장 가까운 별은 당신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은하는 눈치채지도 못해요. 우주는 인간사에 완전히 무관심한 채 천천히 진화를 계속해요. 이게 당신의 경험을 축소하거나 당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삶은 당신에게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기쁨은 기쁨이에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주의 규모와 상관없이 실제하고 중요해요.
하지만 가끔 일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거나 걱정될 때 우주의 규모를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이 광활한 우주 속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문제는 일시적이고 국지적이고 작다는 걸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작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광년을 이해하는 데는 아름다운 면도 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당신은 단순히 빛의 점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광년거리에 있는 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눈에 도달하기 위해 수년 또는 수세기 동안 우주를 여행해온 광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광대한 공간과 시간의 거리를 넘어 저 먼 태양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은 별에서 만들어진 원자로 이루어진 우주의 일부이고 다른 별들을 올려다보며 우주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별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별은 젊어서 막 가스와 먼지 구름이 붕괴하면서 형성되고 있고 핵융합로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별은 우리 태양처럼 중년이어서 핵에서 꾸준히 수소를 태우며 안정적이고 오래 살아요. 어떤 별은 늙어서 생명의 끝에 다가가고 있고 연료를 다 써버려서 백색외성이 되어 수조년에 걸쳐 천천히 식어가거나 초신성으로 폭발해서 원자들을 우주 곳곳에 흩뿌려 새로운 별과 행성으로 재활용될 운명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별들은 광년으로 떨어져 있어요. 빛조차도 수년이 필요한 거리로요. 우주는 희박한 곳이에요. 거대한 어둠의 바다로 분리된 작은 빛의 섬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 섬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빛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력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두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더 이른 시기의 별들 심장부에서 만들어져 흩어지고 재활용되어 새로운 세대의 별과 행성 그리고 잠재적으로 생명체로 다시 형성된 원자들로요. 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광년 단위로 거리를 측정하는 능력이 더 정밀해지고 있어요. 가이아 우주선은 우리 은하의 가장 정밀한 3차원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10억 개가 별의 위치와 거리를 측정하고 있죠. 미래의 망원경들은 우리가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제임스 웹은 이미 13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들을 감지하고 있어요. 미래의 관측소들은 아마 더 멀리, 빅뱅에 더 가까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매년 더 많은 외계 행성을 발견하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이 확인됐고 수천 개의 후보가 더 있어요. 많은 것들이 수십 또는 수백 광년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광대한 거리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미래에는 로봇 탐사선을 가까운 별들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초소형 우주선을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보내자는 계획이죠. 성공한다 해도 탐사선이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데만 4년 이상 걸릴 거예요. 하지만 물리학의 혁명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광년이라는 거리는 근본적인 장벽으로 남을 거예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멀고 빛의 속도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본질적인 속성이죠. 광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인류의 미래와 우주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질문들이 떠오르죠.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우주 탐사, 생명체 탐색, 그리고 인류의 장기적인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우주는 작았어요. 고대 사람들은 별들이 달과 행성, 바로 너머에 있는 천구에 붙어있는 불빛이라고 생각했죠. 우주 전체가 충분히 높이 올라가면 닿을 수 있는 공간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별들이 먼 곳에 태양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도 얼마나 먼지는 감이 안 왔어요. 몇백만 킬로미터일까, 몇십억 킬로미터일까. 숫자가 너무 커서 측정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으로 남아 있었어요.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별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시작했고 우주가 정말 얼마나 광대한지 깨닫게 됐어요. 1918년 할로 셰플리가 은하수의 크기를 계산해냈어요.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라는 결과였죠. 많은 천문학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1929년 에드윈 허블이 나선 성운들이
사실 수백만 광년 떨어진 먼 은하들이라는 걸 증명했을 때 우주는 또다시 엄청난 규모로 확장됐어요. 은하수가 우주 전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수십억 개 중 하나의 은하에 불과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이 930억 광년이고 약 2조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너무 큰 숫자라 거의 의미가 없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이에요. 어느 방향을 보든 충분히 멀리 볼 수 있다면 은하들이 끝없이 펼쳐진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은하들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에 도달하겠죠. 그곳에서 나온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한 곳이에요. 이런 지식은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놔요.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주적 관점에서 특별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평범한 우주 공간에 평범한 은하에 있는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평범한 행성에 살고 있어요. 우리 위치에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수십억 광년 떨어진 다른 은하로 순간이동을 한다 해도 비슷한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방향으로 은하들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는 모습이죠. 우주는 어떤 지점에서 봐도 대략 비슷하게 보여요. 이건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힘을 주기도 해요. 겸손해지는 이유는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지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인류 문명의 전체 역사, 우리가 해온 모든 일, 싸운 모든 전쟁, 세운 모든 제국, 이뤄낸 모든 발견, 이 모든 게 평범한 은하의 작은 구석에 있는 작은 행성 하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물 한 방울 속 박테리아 같은 거죠. 주변의 광대한 바다는 전혀 모른 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힘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냈어요. 이 거리들을 측정했고요.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했죠. 망원경과 우주선,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것들을 보고 측정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작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유능해요. 우리를 창조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광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우주 탐사와 지구 너머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려운 진실들과 마주하게 돼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넘을 수 없는 근본적인 장벽일 수도 있거든요. 인간을 다른 별로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4 광년 떨어져 있어요. 현재 기술로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은 최고 속도가 초속 192km 정도예요. 그 속도로 가면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약 6,800년이 걸려요. 인류가 문자를 발명한 이후의 모든 역사보다 긴 시간이에요. 문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주선을 발사했다 해도 아직 도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간 여행을 실용적으로 만들려면 훨씬 더 빨리 가야 해요. 빛의 속도의 10%로 간다고 해도 그러려면 지금 만들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혁명적인 추진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래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42년 이상 걸려요. 대부분의 직업 경력보다 긴 시간이에요. 졸업해서 은퇴할 때까지보다도 길죠. 그리고 이건 가장 가까운 별까지만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별들은 훨씬 더 멀리 있어요. 공학적 난제들이 싼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우주선을 이런 속도로 가속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행 중에 승무원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요. 수십 년 동안 생명 유지 장치를 제공해야 해요. 평생 대부분을 작은 우주선에 갇혀 보내야 하는 심리적 영향도 다뤄야 하죠. 지구를 다시는 볼 수 없고 평생 동안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는 목적지를 향해 텅 빈 우주를 여행하는 거예요. 다세대 우주선도 제한됐어요.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을 실을 수 있는 거대한 우주선이죠. 다른 별까지 가는 데 걸리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도착하는 사람들은 출발했던 사람들의 먼 후손이 될 거예요. 우주선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우주선에서 살다가 이야기로만 들었던 목적지에 마침내 도착하는 거죠. 우주선은 사실상 지구와 단절된 작은 이동하는 문명이 되는 거예요. 긴 여행 동안 독자적인 문화와 사회를 발전시키면서요. 하지만 다세대 우주선도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수백 년 동안 폐쇄된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요? 음식이 상하지 않게 어떻게 할 건가요? 물은요? 공기는요?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수리하죠? 부품이 떨어지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요?
작은 집단에서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건가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몇 세대가 지난 후에도 후손들이 조상이 시작한 임무를 완수하고 싶어 할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죠? 만약 우주선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어느 날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돌아가자, 지구로. 그들에게 목적지는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보지도 못한 곳이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앙이 닥치면요? 시스템 고장? 전염병이 인구 대부분을 쓸어버리면요? 구조대는 오지 않아요. 수십 광년 떨어진 곳에서는 도움이란 게 없어요. 그들은 완전히 혼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냉동 수면을 제안했어요. 승무원들을 여행 내내 재우고 도착하면 깨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수십 년간의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 없고, 오랜 감금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도 없고, 임무 목표가 세대마다 흐려지는 일도 없죠. 하지만 그런 기술이 가능한지조차 모릅니다. 인간의 몸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얼어있다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얼음 결정이 생기면서 세포가 손상되는 건요? 뇌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은요? 이 모든 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어쩌면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실은 이래요. 광속의 제한과 광년으로 측정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생각하면 사람을 태운 성간 여행은 그냥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어쩌면 영원히 태양계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로봇 탐사선으로 다른 별을 탐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직접 다른 별을 탐험하는 건 공상 과학 소설 속에만 남을 수도 있죠. 광년이라는 개념은 외계 문명과의 접촉 가능성에 대한 우리 생각도 바꿔놔요. 우주 어딘가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럴 거라고 봐요. 별과 행성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광년으로 측정되는 거리 때문에 두 문명이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는다 해도 접촉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50광년 떨어진 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 고도로 발달한 기술 문명이 있다고 쳐요. 그들은 전파 기술을 개발했고 우리처럼 100년 동안 우주로 신호를 보내왔어요. 그 신호들이 지금 우리 우주 영역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50광년을 여행한 후에는 엄청나게 희미해요. 거대한 구 전체에 퍼져 있으니까요. 그걸 감지하려면 아주 민감한 전파 망원경을 정확히 올바른 방향으로, 정확히 올바른 주파수로,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맞춰야 해요. 우연히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설령 그들의 신호를 감지한다 해도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는 건 그들이 50년 전에 보낸 신호예요. 우리가 즉시 응답하면 그 응답이 그들에게 도착하는데 또 50년 걸려요. 단 한 번의 교류에 100년이 왕복하는 거죠. 질문을 하고 답을 받기 전에 늙어 죽을 수 있어요. 당신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손주들이 들을 거예요. 이건 잠재적 접촉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려요. 정상적인 의미의 대화는 없어요. 실시간 협상도 없고요. 대신 백과사전을 주고받는 것과 비슷해요. 각 문명이 자신들이 아는 모든 것, 역사와 과학과 문화에 관한 모든 걸 보내고 다른 문명이 그걸 받아서 비슷하게 응답하길 바라는 거죠. 대화라기보다는 고고하게 가까워요. 먼 문명이 남긴 기록을 연구하는 거예요. 도착할 때쯤이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된 기록이죠. 그것도 두 문명이 충분히 오래 살아남고 이 교류가 일어날 때까지 소통에 관심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요. 인류는 겨우 100년 정도 전파를 보내왔어요. 100년 후에도 계속 보낼지 모르죠. 하물며 몇 세기 후는요. 문명이 흥망하는 시간이 별들 사이에 빛이 이동하는 시간보다 짧을 수 있어요. 우리는 수백 년 전에 멸종한 문명의 신호를 감지할 수도 있어요. 죽은 세계의 전파 메아리를 듣는 거죠. 더 불안한 가능성도 있어요. 우주가 문명들로 가득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도 서로 접촉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적 문명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수천 광년일 수 있어요. 그런 거리에서는 서로를 감지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고 소통은 무의미해져요. 각 문명은 혼자 발전하고 혼자 발견하고 혼자 질문하고 결국 혼자 죽어요. 누군가 다른 존재가 있었는지조차 모른 채로요. 광년을 이해했을 때 가장 깊은 깨달음 중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별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넓어서 의미 있는 접촉이나 여행은 그냥 불가능할 수 있어요. 문명들은 영원히 우주의 작은 영역에 고립된 채로 남죠. 우리 은하 안에서도요. 수백만 개의 기술 문명이 있다고 가정해도 그들 사이의 평균 거리는 수천 광년일 거예요.
그런 거리에서 소통은 거의 무의미해져요. 메시지를 받고 응답을 보낼 때쯤이면 수천 년이 지나 있어요. 원래 메시지를 보낸 문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행성은 소행성 충돌로 파괴됐을 수도 있고요. 전쟁으로 스스로를 멸망시켰을 수도 있고, 별이 불안정해져서 세계가 살 수 없게 됐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유령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그림을 그려요. 어쩌면 지적 생명체도요. 하지만 그 생명은 우주의 광활한 거리 때문에 영원히 고립돼 있어요. 각 문명은 혼자 발전하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발견하고, 결국 혼자 죽어요. 누군가 다른 존재가 있었는지도 모른 채 다른 태양 아래 다른 정신과 절대 접촉하지 못한 채요. 이건 뭔가 우울해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진화했어요. 다른 이들과의 연결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고 지식을 나누고 프로젝트에서 협력해요. 우주에서 혼자라는 생각 또는 다른 이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영원히 그들에게 닿을 수 없고 의미 있게 소통할 수 없다는 생각은 깊이 고립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아름다운 면도 있어요. 그건 생겨나는 모든 문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이거나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없어서 사실상 혼자라면 우리는 독특한 책임을 짊어지는 거예요. 우주의 이 특정한 구석에서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아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창조하는 예술, 우리가 발견하는 과학, 우리가 느끼는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독특해요. 우리는 수백만 문명 중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공간 영역에서 유일한 정신일 수도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든 수십 또는 수백 광년 동안 유일한 의식일지도 몰라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모든 친절한 행동, 모든 발견, 모든 예술 작품, 모든 기쁨이나 연결이나 이해의 순간, 이 모든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근처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혼자예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중요해요. 우리는 작아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소중해요.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는 하찮지만 우리는 또한 대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느 방향으로든 광년 동안 우리 같은 존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밤 우리는 광년을 깊이 탐험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측정되는지,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우리는 일상의 익숙한 규모에서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우주적 거리의 규모까지 여행을 떠났어요. 광년은 9조 6,400억 킬로미터예요. 빛이 1년 동안 여행하는 거리죠.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면서요. 천문학자들이 이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킬로미터나 다른 지구적 측정 단위들이 우주적 거리를 다룰 때 완전히 다루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별과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숫자를 다루기 쉽게 만들면서도 물리적이고 측정 가능한 무언가에 기반한 충분히 큰 단위가 필요해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4 광년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진 가장 가까운 별 이웃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너무 멀어서 현재 기술로는 도달하는데 수천 년이 걸릴 거예요.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대략 10만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가로지르려면 10만 년이 필요해요. 관측 가능한 우주는 93억 광년에 걸쳐 있고 추정치로 2조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어요. 각 은하는 수십억 또는 수조 개의 별을 가지고 있죠.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 당신은 그들을 지금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눈에 도달하기 위해 몇 년 몇 세기,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여행한 빛을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죠.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는 8.6 광년 떨어져 있어요. 당신은 그것을 8.6년 전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오리온 자리의 붉은 초거성 베텔게우스는 약 550 광년 떨어져 있어요. 당신은 그것을 르네상스 시대 500년도 더 전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광년은 거리와 시간을 근본적인 방식으로 연결해요. 그들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시공간에 통합된 측면임을 보여주죠. 빛의 속도는 우주 구조에 내장된 근본적인 속도 제한이에요. 아무것도 빛보다 빠르게 여행할 수 없어요. 이건 더 나은 공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에요. 이건 물리법칙이에요. 시공간이 작동하는 방식의 결과죠. 이건 광년으로 측정되는 거리가
소통과 여행에 대한 실제 장벽을 나타낸다는 걸 의미해요. 광년 떨어진 별들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우리와 분리되어 있어요. 질량을 가진 것에게는 불가능한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 해도 근처 별들에 도달하는데 여전히 몇 년이 필요하고 먼 은하들에 도달하는 데는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이 필요할 거예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그 팽창은 가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힘인 암흑 에너지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우주를 밀어내고 있어요. 먼 은하들은 우리와 그들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면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먼 미래,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후에 우리 관점에서 우주는 훨씬 더 비어 있을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은하들이 우리의 우주적 지평선 너머로 밀려나면서 그들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공간의 팽창에 의해 운반되죠. 이 광대한 거리와 근본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광년이 부과하는 고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에 대해 엄청난 양을 배웠어요. 우리는 수십억 개의 별을 지도화했고 점점 더 정밀하게 그들의 거리를 측정했어요. 우리는 다른 별들을 공전하는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감지했어요. 그중 일부는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하죠. 우리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을 관측했고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서 그들이 있었던 모습을 봤어요. 광년은 이 우주적 거리를 측정하고 이해하기 위한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지도화하기 위한 우리의 근본적인 도구였어요. 우리가 시작한 곳에서 끝을 맺어봐요.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여행하는 거리예요. 9조 6,400억 킬로미터.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에 도전할 정도로 큰 숫자죠. 우리 행성을 비교하면 무한히 작게 만드는 광대한 거리예요.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직관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나타내는 것을 감상하기 위해서는요. 당신은 우주가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광대하다는 것을 감상할 수 있어요. 당신은 먼 별들로부터의 빛이 오늘 밤 당신의 눈에 도달하기 위해 몇 년, 몇십 년, 몇 세기,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여행해 왔다는 것을 감상할 수 있어요. 당신은 우리가 조 단위의 은하 중 하나인 한 은하에서 평범한 별을 공전하는 작은 행성 위에서 거대한 우주의 작은 구석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상할 수 있어요. 광년과 그들이 나타내는 거리를 이해하는 것에는 깊이 겸손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큰 계획에서 얼마나 작은지 상기시켜줘요. 우리 개인의 삶이 우주적 시간 척도에 비해 얼마나 짧은지요. 우리가 공간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우리가 현재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로도 가로지르는데 수천 년이 걸리는 거리로 가장 가까운 별, 이웃들과조차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와 걱정과 문제들을 관점 속에 놓아줘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일상에서 너무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일시적이고 국지적이라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이 지식에는 또한 힘을 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냈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체로서 작은 행성에 사는 우리가 이 엄청난 거리들을 측정해냈어요. 우주 속 우리의 위치를 이해했죠. 망원경과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수십억 광년 떨어진 것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수학적 틀을 개발했고요. 우리는 작아요. 지금은 하나의 작은 세계에 갇혀있죠. 하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유능해요. 우리를 창조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식 있는 존재예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가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수조 킬로미터로 측정되는 거리와 수십억 년으로 측정되는 시간을 사색할 수 있어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보잘것없어요. 당신의 삶은 짧은 깜박임이에요. 운이 좋으면 80년이나 90년 정도 지속되겠죠. 138억 년 된 우주에서, 그리고 앞으로 수조 년 더 계속될 우주에서요. 당신은 눈 깜짝할 사이의 존재예요.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 위에서요. 하지만 당신은 또한 당신만의 방식으로 놀라운 존재예요. 당신은 수십억 년 전 죽은 별들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들의 물질이 우주 공간에 흩어졌고 결국 새로운 별과 행성으로 재활용되었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되었죠. 당신은 말 그대로 별먼지로 만들어졌어요. 수십억 년 동안 작동해온 우주적 과정의 산물이에요. 당신은 우주가 자신을 아는 방법이에요.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자신의 광대함과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감상하는 방법이죠. 그러니 다음에 맑은 밤 별을 올려다볼 때 오늘 밤 배운 것을 기억하세요.
어둠 속에 흩어진 저 빛의 점들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먼 태양들이에요. 수소를 융합하는 거대한 공들이죠. 각각 잠재적으로 자신만의 행성과 위성 시스템을 품고 있어요. 그것들은 수광년 떨어져 있어요. 너무나 광활한 거리로 우리와 분리되어 있죠. 지금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빛, 우주를 가로질러 당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여행해온 광자들은 수년 또는 수세기 동안 여행해왔어요. 그 빛 중 일부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여정을 시작했어요. 일부는 당신의 조부모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별을 떠났죠. 당신은 저 먼 별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적 시간과 공간의 광대한 거리를 넘어서요. 우주의 공허를 가로질러 당신에게 도달한 빛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는 이해를 넘어설 정도로 커요. 당신은 작아요. 하나의 행성 위의 한 사람이죠. 하지만 당신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광년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우주가 이 광대한 단위로 측정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공간이 인간 경험의 모든 것을 왜소하게 만드는 거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이해, 우주 속 당신의 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비범해요.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요.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와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올려다보고 우리가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무한과 우리 자신의 자금을 동시에 사색할 수 있죠. 같은 지식으로 겸손함과 힘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광년을 이해하는 것에서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일 거예요. 단순한 기술적 정의가 아니에요. 구조사 16조 킬로미터의 수학만도 아니에요. 그것이 종으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우주 속 우리의 자리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예요. 우리는 역사상 독특한 순간에 서 있어요. 우주의 규모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최초의 인류 세대죠. 우리 조상들은 같은 별을 올려다보았어요. 같은 질문들을 궁금해했죠. 하지만 그들은 같은 답을 측정할 도구나 지식이 없었어요. 별들이 먼 태양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죠. 그 태양들이 수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어요. 우리를 우주의 나머지와 분리하는 광대한 거리를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거리들을 측정했어요. 정확하게 계산했죠.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4.24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을요. 관측 가능한 우주가 공간을 가로질러 93억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다는 것을요. 이것들은 추측이나 추정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의 신중한 관측과 계산으로 뒷받침된 측정치예요. 이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장 가까운 별이 우리의 현재 기술로 수천 년이 걸린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요. 먼 은하들로부터의 빛이 당신의 눈에 도달하기 위해 수십억 년 동안 여행해왔다는 것을 파악할 때요. 우리가 우주의 광대한 거리에 의해 근본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요.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꿔요. 우리의 차이점들을 더 작게 만들죠. 우리가 다투는 것들, 우리가 그리는 경계들, 우리가 참여하는 갈등들, 이 모든 것이 광활한 우주 속 하나의 작은 행성에서 일어나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작은 세계에 있어요. 광년으로 측정되는 거리로 가장 가까운 별 이웃들과 분리되어 있죠. 그 관점에서 우리를 나누는 것들은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보다 덜 중요해 보여요. 또한 우리의 존재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요. 만약 우리가 혼자이거나 우리를 분리하는 광년을 넘어 다른 누구에게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혼자라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주의 우리 지역에서 유일한 의식일 수 있어요. 우주를 사색하고 그들이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이죠. 예술을 창조하고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고 사랑과 연민과 경의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깊은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 행성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주 바닷속 이 작은 생명의 섬을요. 우리가 얻은 지식, 우리가 개발한 이해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지 다음 해나 10년이 아니라 다음 세기, 다음 1000년, 별들 사이의 인류의 긴 미래에 대해서요. 광년은 단순한 측정 단위 이상이에요. 우주 속 우리 자리의 상기예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 하지만 또한 그 광대함 속에서 우리가 독특하고 소중하다는 것의 상기죠.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여러분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심오한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광년을 가로질러 보고 있는 거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영광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우주의 일부예요. 똑같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똑같은 물리 법칙을 따르며 가장 작은 입자부터 가장 거대한 은하단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똑같은 근본적인 힘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광년이 정말로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연결이에요.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소속감이죠. 단순히 우리의 자금이 아니라 그 자금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의미예요. 매번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여러분은 광년을 가로질러 보고 있어요. 우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광대한 우주는 여러분이 탐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우주 여행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다음에 어떤 우주의 신비를 파헤쳐 볼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광대한 우주를 함께 탐험할 거니까요.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이제 별들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보지 못할 거예요.